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방금 57분 교통 날씨 정보에서 상암동이 비가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 있어요. 바람까지. 근데 오늘 너무 뜨거워서 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데? 이게 토론 주제입니까? 오프닝 아니, 토론입니다. 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토론만 하려고 그러세요? 김용민 PD가 방송을 오래 쉬다 보니까 네. 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프닝 토론. 국가적 손실입니다. 김용민이를 방송 쉬게 한다는 거는 국가적 손실이에요. 예. 개인 방송 하시잖아요. 개인 방송은 이제 방송이 아니라 네. 예, 협송입니다. 협송. 네. 방은 브로드, 협은 알겠습니다. 예. 협송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예. 그러면 김용민 PD가 좋아하는 토론으로 갑시다. 네. 박지희 아나운서. 네, 꼬꼬무 토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내주시면은 제가 토론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 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선 후보 검증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결과가 이제 대선 후보 본인만 검증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4.8%고 뭐 친인척이라든지 결혼 전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한 무제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55.9%로 나왔습니다. 훨씬 더 높죠. 정치권에서도 이게 이제 어디까지 과연 검증을 해야 되느냐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분의 생각 궁금하고요. 입장 정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의 범위, 본인만 검증하면 된다. 아니면 가족과 과거까지 무제한 검증을 해야 한다. 자, 각자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두부 자르듯이 선 긋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선 후보와 만나기 전 신분을 두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직업이나 신분이 불법이라면은 이거는 검증 대상이라고 봅니다. 불법적 돈벌이라면은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영부인은 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공식적으로 임명된 직위는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인 자리고요.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의 상징성, 이미지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직업이 어떻든 그건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다만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하거나 부부가 된 이후에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의 어떤 도움이 있어서 이 편익을 이제 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하간 이 불법적 문제가 개입돼 있는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지적과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용민 평론가 얘기한 그 반대로 지금 토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김용민 평론가가 하나만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대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든 이제 그 말꼬리 잡히지 않으려는 우리 김용민 PD님의 수법이죠. 그 지상파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예전에 설화가 좀 있었는 모양이죠? 예? 설화가 있죠. 설화, 예. 혀설자. 예.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인정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김용민 PD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저는 과거의 직업 그리고 김용민 평론가는 직업이 뭐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대선 후보라면 무차별적 검증을 해야 된다. 아하. 무차별적 그럼요. 무차별적 검증을 하고 나서 선택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이 있었던 아니면 그냥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비도덕 손가락질 받을 짓만 행동 그게 있었던 간에 모든 정보를 국민들한테 주고 나서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든가 이건 안 되겠는데? 라든가 그러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할 것이고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후보한테 투표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다들 알려줘야 되는 차원에서 그 대선 후보라면 무차별적 가족까지 다 어떠한 정보는 줘야 된다. 그게 이제 뭐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뭐 그런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검증하고 네거티브는 어차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은 진실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후보자와 무관한 과거 일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또 검증이란 이름으로 대선 주자의 도덕성과 평판을 흠집내려는 시도도 만만치 않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리어 사생활 관련한 저질 네거티브를 부르고 이것이 나중에 정치 혐오를 또 부르게 되고 아울러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돈 있고 이래저래 또 권력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대권 주자가 되는 그런 역풍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검증이랍시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갖고 온다. 그러면 분명히 정치 혐오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를 당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역공을 펼칠 테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정치 무관심이 퍼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점에서 지금 대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2만에서 4만 개 자리를 이제 임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인사권을 갖고 또 국가재정권 또 사실상 손에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아니 장관 후보자도 하는 인사청문회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뭐 국회가 해도 좋고요. 또 명망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해도 좋고 인사청문회 절차 정도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런머제이님께서는 대선 후보가 의혹이 있다면 검증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제한 검증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의견이 있었고 라파엘킴님께서는 뭐를 검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만 하니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의 검증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한 얘기 좀 하셨지만 그렇다면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윤석열 후보의 그 아내 문제에 대해서 결혼 뒤에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결혼 전에는 뭐 굳이 그렇게 파고 들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두 분은 이제 결혼 전 검증의 대상이다. 아니면 결혼 후만 검증의 대상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 먼저 할까요? 예? 네. 연애를 할 때부터는 검증 대상이라고 봅니다. 무슨 아니 이게 왜 웃을 일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 2009년부터 지금 부인 김건희 씨와 네.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런저런 또 비위 의혹이 또 겹치던 때였어요. 뭐 주가 조작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남친 검사 덕에 뭐 사건이 무마가 됐다든지 혹은 뭐 알려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든지 혹은 검증돼야 할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해서 뭐 수사 기소 과정에서 난관이 생겼다든지 이건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기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친인척 또 처가의 비리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 뭐 이런 의혹을 떨칠 수 있도록 그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동거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결혼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단계에서부터는 네.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김영민 평론가의 논리면은 전 여자친구 문제도 파야 되는 겁니다. 전 여친? 전 여친은 청와대 같이 갈 일이 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전 여자친구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인데
지금 후보자가 당시의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으로 그 여자친구를 도와줬어. 그럼 그거 문제잖아요.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도 문제죠. 전 여친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당사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다 파헤쳐야죠. 전 여친도 문제겠네요. 전 그렇게까지 여친조차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많을 일입니까? 전 여친조차도 없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도영 작가님 기준으로 저 지금 한 10여 명이 떠오르네요. 예. 그래요. 네, 김민영님께서는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KT주님께서는 결혼 전 비리가 있었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죗값을 받았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솔직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장인어른의 좌익 활동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거나 그런 활동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노 전 권영숙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 그렇죠. 장인을. 네, 이미 뭐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에 좀 집중을 해서 과연 그 내 남편이나 당시에 뭐 남자친구의 덕을 받느냐 여기에 이제 범죄 사실의 입증 여부라든지 그런 게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지금 이재명 지사 발언 때문에 이렇게 우리 토론했으니까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1위 후보다 보니까 중도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뭐 지지층도 당연히 생각해야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2위인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 이 워딩을 딱 따가지고 그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을 봐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불법적인 주장을 펼친 허위 사실을 펼친 트위터의 주인이 맞느냐 이걸 두고 이제 시비거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김혜경 씨와 결혼한 이후의 일입니다. 실제로 그 트위터의 주인인지 아닌지 규명되진 않았지만은 이게 어떻게 결혼 전에 그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주장하고 연결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 쪽에서 예. 해경궁 김씨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예, 네네네. 예. 그 결혼 전에 뭐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글쎄 저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검증 받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이 있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결국은 뭐 사촌도 재판받고 한 거 아니에요? 5천입니까? 네. 5천 조카. 그 기준까지 해야죠. 5천까지 가야죠. 케이스 바이 조국 케이스죠. 장관이 뭐. 기준이 돼야 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5천이고 10천이고 뭐 권력형 비리의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다 규명을 해야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촌이 아니라 뭐 이웃사촌일지라도 권력형 비리에 연관이 돼 있다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두고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일본에서는 이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가 총리가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야 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얘기하는 이 성과가 없는 15분 정상회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그 산케이 신문이 말이죠. 한일 정상회담. 한국의 반일 기조를 고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일본 자세를 바꾸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일본 정부의 뜻이라면 마땅히 정상회담 거부해야지요. 단어 몇 개 바꿔서 돌려줘야 합니다.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대통령과의 회담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 작가님도 뭐 예. 반대 의견이신가요?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지금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할 그런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렵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무관중 경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상들이 와서 스가 총리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정상회담하고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간 세계 12위 국가 아닙니까?
일본으로서도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오기를 바랄 텐데 이런 식으로 15분만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남만 올려주는 행위다. 게다가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수행원들 데리고 일본을 간다. 좀 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측 요구대로 1시간 이상 만나서 어느 정도 토론거리가 있는 또 의제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구태여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체면은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뭐 실리도 뭐 본인들만 챙기려고 한다 이런 의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근데 상황인데. 사실 일본이 말이죠. 이게 15분 얘기는 언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정부가 무슨 발표를 했거나 혹은 뭐 기자한테 흘린 것일 수 있겠는데 여하간 이건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 언론과 정부를 보면요. 이 언플에 있어서는 아주 찰떡 공조예요.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그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권과 쏠쏠한 기사거리를 찾는 언론의 공생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이 사실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타진하면서 조건과 형식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이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마치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좀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스가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후퇴할 때까지 후퇴한 양국 관계가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또 이런 중요한 의제들은 뭐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외교부 차관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이건 정치적 네. 묘수를 쓸 것 같아요. 아니 느낌에. 실제로 이제 일본이 올림픽 이후에 또 중요한 선거를 해야 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놓고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스가 정권이 조금이라도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기반 자체가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밀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 특히 네. 우리 정부에게 뭔가 좀 적대적인 그런 보도를 볼 때는요. 여기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언플하는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마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은 좀 더 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우리 김용민 평론가의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뭐 그냥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그 시간에 낚시를 하시거나 뭐 이래서 일본을 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 낚시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가요? 낚시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못 갔다 이런 거를 일본 정부에게 보여주는 그런 언플은 또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플에는 언플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 이도영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거든요. 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도 정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좀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국의 대화를 시작하는 교두보 역할은 좀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뭐 15분만 만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최대한 협상을 해서 우리 쪽의 카드가 성사시킬 수 있는 만큼만 좀 얘기를 해서 그것도 뭐 외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서 협상의 교두보 테이블 위에 의제를 올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개인적으로. 네. 일본의 이런 무례함과 또 외교적 범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농담 섞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의아님께서는 가면 안 된다. 15분간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기공신부님께서 전화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15분이면 이런 의견. 또 김학현님께서는 성과도 없는데 일본을 홍보해줄 그런 용도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네요. 삼청동
주민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외교를 희화화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저 오창석 평론가가 삼청동사입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우리 김용민 평론가에게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었는데. 충고를 한번 했었죠. 네, 그렇죠. 그 패러디 같아요 지금 삼성동 주민께서. 예. 그러게요. 자, 그리고 지금 금요일 밤에 꼬꼬무 토론 저희 진행해 보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이 그룹 운동 음악 속도 제한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피닝이나 뭐 크로스핏, 에어로빅 같은 그룹 운동을 할 때 음악의 속도, 틀어주는 음악의 속도를 120bpm 이하로 제한해라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헬스장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까지 이 지침에 효과를 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건 뭐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BTS의 버터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해도 되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이 두 개 뭐 딱히 그렇게 뭐 템포나 이런 게 빠른 차이가 안 나 보이거든요. 이런 지침을 내린 방역관은 이 정부 안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지침은 필연적으로 비아냥과 비판을 부를 그럼요. 수밖에 없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에 메르스가 퍼졌을 때 정부가 그 예방 수칙으로 내놓은 게 낙타에 익히지 않는 고기나 멸균되지 않은 젖을 먹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낙타가 뭐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말이죠. 네. 낙타고기 아니 뭐 일생에 이걸 그 뭐 보기라도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니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자꾸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나니까 웃음벨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종 치면은 무조건 웃어야 웃어라. 되는 거.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폭력 막기 위해서 학교 폭력하는 현장을 보면은 멈춰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얘기하고. 거. 예. 네, 그런 것들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또 그때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으로 이런 걸 내걸었어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구경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보상금 $3,000를 주겠다. 뭐 이런 돈으로 해결하는 그 건가요?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 네. 웃음만 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처음에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 결정할 텐데 회의 때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또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렇게 조롱이 될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고안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들이 직접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해보고 그런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러닝머신 속도 제한을 둔 것도 시속 6km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5.9나 6이나 뭐가 차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지침을 둘 때 뭐 헬스 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든가 진짜 운동하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청취라는 절차만 거쳤어도 네. 이런 결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세부 지침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영장,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밤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영업할 수가 없고요. 버스나 지하철은 10,000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탑승이 제한된다. 이게 정말 특상 행정식 방역 대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서울시에서도 그 대중교통을 줄이겠다 그랬잖아요. 대중교통을 줄이면 한꺼번에 더 많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들 다들 이런 탁상 행정을 하는지 참 답답함이 끊임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모두에게 박수 받는 정책은 없겠지만 좀 황당한 이런 정책들이 좀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만큼은 글쎄요 조금 지양해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관련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동영 앵커만 딱 불러가지고 이게 웃음거리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또 검증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예. 이동영 앵커가 바쁘면 김용민이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구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숟가락 얹지 마시고. 두 분 다 바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꼬꼬무 토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